자, 지난주에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이야기 책 함께 읽고, 우리가 요 명화 속 신기한 수학 이야기에 나오는 예술가들의 예술 세계, 그들의 예술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그 예술가들의 예술관을 이렇게 비교 설명하는 그런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예주가 글을 작성을 했을 텐데, 어쨌든 뭐 평가의 기준이 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쨌든 그 제시된 주제에 맞춰서 그 자료를 정확히 뽑아냈는지,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예주의 언어로, 예주가 소화해서 예주의 언어로 그것들을 풀었었는지,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글이다 보니까 글 자체로서 얼마나 이제 전달력 뛰어나게 사람들 읽기 쉽게 그렇게 썼는지, 그런 부분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 서론을 원래 앞에 써야 되는데 못 썼고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음, 화가 개개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술사 전체를 봅시다. 20세기 이전에는 장면 또는 사물을 보고 똑같이 잘 따라 그리는 사람이 좋은 화가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 사진기가 발명되며 화가의 일이었던 장면 담기가 카메라의 일로 바뀌면서 화가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죠. 따라서 그 후로 미술가들은 복제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미술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20세기 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들은 제대로 된 그림, 즉 현실에 있는 것들과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미화, 미화학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사물의 수학적인 비율을 알아야 그림에서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르네상스 화가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알베르티의 화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베르티는 화가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양한 학문과 예술 분야를 접하는 것이 좋다 그랬으며, 그 중에서도 미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기하학이라 언급했습니다. 기하학에 매료되어서 거의 수학과 미술을 동일시하는 작가들도 있었고, 기하학에 그림에서 수학적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 그리는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술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후 수많은 새로운 미술이 생겨났지만 그 새로운 미술을 위한 첫 발돋움은 추상화였습니다. 그럼 그 첫 발돋움 추상화의 유명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추상화 화가 중에 몬드리안이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선, 직사각형, 한정된 색채만으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하죠. 처음에는 그는 주제 내용이 없고 본질만을 나타내는 그림을 추구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전하기 어렵다 생각해가 절대적인 형태를 갖춘 도형으로 인해서 본질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바뀌어 가고 인간적인 감정을 그림에 대입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따라 미국으로 갔을 당시 너무나 발전해 있는 문명에 감동했고 특히 재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문명에 매료된 나머지 본인의 미술에 관한 가치관까지 바뀌어버린 것이죠. 추상화뿐만 아니라 초현실주의 미술도 발달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장 초현실주의 화가 났다는 평을 들은 미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독특한 상상력으로 초현실주의 작품을 잘 그렸습니다. 하고 이 문단 뒤에 음, 미로의 막 무의식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를 쓰려고 그랬는데 시간 부족해서 못 썼고요. 음, 이어나가면 몬드리안 같은 경우와 달리 끝까지 미술을 추구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추상 미술을 추구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가들은 미술을 자기들만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나머지 미술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새로운 미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팝아트였죠. 팝아트는 배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해진 미술에 반해 만들어진 새로운 미술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팝아트에서는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가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 중 100개의 마일린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00개의 마일린 멀로 사진을 각각 조금씩 변형하여 다닥다닥 붙여놨습니다. 이 그림은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첫째, 마릴린 멀로 같이 최고 인기 스타가 일회용품처럼 모습이 반복 생산된다는 내용. 둘째, 세상에 단 한 점뿐인 미술품을 서로 갖겠다고 욕심내는 수집가들과 진품을 집착하는 관객들. 앤디 워홀은 이런 팝아트 작품으로 대중들이 미술에 관한 얻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뜻깊은 내용을 비판하고 터뜨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 그 밑에는 그 미로 쓰려고 요약해놨던 거. 음, 자,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글을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중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니까 뜻하지 않게 요거 내가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 준비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수집을 해놓고 그것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재구성을 한 거잖아. 자기가 구성을 한 것. 이런 태도들이 좋은 그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먼저 이제 어떠한 글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종류의 두 가지 이번처럼 이제 과제로 주어진 경우 외부에서 주어진 경우 그러면 이제 그 과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기가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재구성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어,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숙제라서 짜증나고 싫긴 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주어질 때가 더 편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음, 시키는 거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새로운 거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뭘 써야겠다. 새로운 걸 써야겠다. 그것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한두 작품 쓰고 나서 처음엔 좋았어.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를 써야 되는데 그 뭔가 새로운 걸 써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거를 써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출판사에서 뭐 하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많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자기 색깔을 담은 그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너가 그냥 일단 네 생생한 아이디어를 내라. 네가 글을 못 써도 괜찮다. 네가 일단 써와라. 그러면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잘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이디어만 뽑아먹겠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글을 그 뭐야 잘 써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관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뭐 오늘은 그건 아니고 이제 이미 주어진 어떤 그런 과제와 관련돼서 이제 쓰는데 자 예주 글을 보면 예주가 처음 여기 이전에 이 시작이 있다는 거야. 네. 시작하는 말, 시작하는 말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을 이야기 전에 미술사 전체를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술사 전체가 20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본 거라고. 이게 미술사 전체를 본 거라고. 네. 근데 이게 미술사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부분에서 어떤 미술사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이 책처럼 이렇게 고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안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미술의 역사에서 큰 변곡점이 된, 큰 전환의 계기가 네. 된 어떤 그런 순간을 오히려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보면 다시 20세기 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성이 좀 헷갈려. 여기서 이미 20세기 음, 전에 이렇고 20세기 후에 이렇고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차라리 이제 여기 20세기 전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찾기 시작했는데 왜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찾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 이야기가 카메라의 발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미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어? 그 다음에 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생겨났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그 점에서 음, 자꾸 이제 그거를 예주가 이렇게 뭐 해야 돼? 이렇게 이 A, B로 나왔다가 거꾸로 바꿔서 B, A로 나왔다가 자꾸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짜 맞춰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마치 저기하고 똑같았잖아. 그 뭐야 어렸을 때 그 인형 옷 입히기 인형한테 음, 뭐 이렇게 머리띠도 해보고 뭐 옷도 이 옷 입히고 저 옷 입히고 뭐 이렇게 해봤을 때 어떤 조합일 때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보기 좋은가 라고 하는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로 너가 어떠한 구성일 때, 어떠한 조합일 때 가장 그 흐름이 자연스러울 건가라는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 판단에는 요 구성은 좀 어색해. 이게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못해. 흐름이 그러니까 20세기 전 20세기 후 갔다가 다시 20세기 전 이야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후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라리 이제 읽는 사람을 배려한다라면 그냥 차근차근 원래 원래 미술은 이랬다.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들은 이랬었다. 그런데 사진의 발명, 카메라의 발명으로 뭔가가 확 바뀌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너가 이제 그 앞에 서론을 뭘로 쓸 거냐라는 부분, 시작하는 말을 뭘로 쓸 거냐라는 부분들에서 그냥 바로 20세기 전 이야기 이런 거 빼고 그냥 바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의 컨셉에 따라서 미술과 수학이 되게 낯설게 느껴진다. 뭐 예를 들면 미술은 사람들이 뭐 예술이고 감정적이고 근데 수학은 아무래도 이성적이고 뭐 딱딱하고 그 둘은 참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실 미술과 수학이 한 몸이나 다를 바 없을 때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요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온다던가 뭐 그런 식의 시작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올, 음, 우리가 이 이번 글의 그 컨셉 자체가 예술가들의 예술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예술가들은 자기 나름의 예술관이 있다. 그러니까 관점. 그러면 이제 뭐, 그 각 교육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교육 사상이라는 게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거, 교육 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가 이제 뭐 정치 철학에 대한 정치 철학자들도 철학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상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음악가들도 음악가 나름의 어떤 그런 특색이 있다던가 너가 그 있는 것들처럼 누구들도 예술가들도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 고민이 있었고 그런 예술관을 바탕으로 작품이 탄생하는 거였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예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가 그럼 다른 거,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 예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작을 어쨌든 선생님 뭐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걸로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몬드리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미로에 대해서 쓰고 추상화 다음에 초현실주의 미로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추상 미술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팝아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시 초현실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이거는 안 아, 써. 이거는 아, 그냥 아까 가 쓰려고 이제 냈던,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그렇지. 여기 부분은 이제 와서 그 배치가 돼서 가면 이제 그 구성이 맞고 그거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시 마무리하는 그런 글들로 구성이 바뀌면 되겠지. 그래서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처음 부분하고 그 글 조금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그 뭐야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래 어떤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이야기 쓰고 있는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요 추상화 그 부분에 있어서 색채가 그리고 유명한다. 처음에는 그는 주제 내용이 없고 본질만 나타내는 그림을 추구했다. 형태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전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절대는 갖춘 도형으로 인해 본질을 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잖아. 네. 사실인데 그런데 과연 이 얘기를 쓰는 게 좋을까? 해야 음, 될까?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네. 만약에 네가 몬드리안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걸 써야 돼. 몬드리안이 이렇게 네. 바뀌었다. 근데 우리의 핵심의 초점은 몬드리안의 예술관이 몬드리안 예술관 자체를 알려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 각 화가들마다 각 시대마다 예술관이 변했다. 달라졌다. 요걸 전하는 게 예주의 글의 핵심이란 얘기야. 네. 또 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요 얘기를 이렇게 써버리면 혼란스러워져. 그러니까 주변부라는 거지.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 할 그 생략돼도 괜찮다는 거야. 오히려.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예주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판단. 그러니까 나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다 갖다 쓸 건지 그 중에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뽑아다 쓸 건지 그 점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도대체 왜 쓰려고 하는 건지 어? 그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의 요 부분이 과연 제대로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이렇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선택의 문제들.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 마릴린 monroe 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비판하는 것도 요게 핵심인지 아니면 그 예술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예술이다. 대중들에게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거는 예술로 보기 어렵다.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예술관의 변화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초점이 맞춘다는 거야. 아니면 이제, 뭐야, 너가 굳이 얘기한다라면 그 현실 비판? 내 미술 네. 작품의 어떤 그런 특징이 현실을 비판하는 거다. 그 현실을 비판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초점이라면 그거에 대한 사례로서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100개의 마릴린이라는 이 작품 자체에 너무 이렇게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래. 이 책의 구성 자체는 그래. 이 책은 예술관을 중점으로 쓴 책은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수학에 관해 소개하면서 그 사람에 관해 소개하면서 예술관도 소개하고 대표작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도 같이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음, 근데 선생님이 예주에게 그 제시한 어떤 그런 주제 속에서는 그 작품 하나하나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화가의 예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예술관이 잘 드러난 작품 뭐 그 작품이 어떤 점에서 그 화가 예술가에 드러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또 초점을 맞춰서 쓴다는 거지. 예주야, 뭘 말하는지 알겠어? 네. 아, 그래서 지금 세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주가 그 글들을 이제 좀 뭐야? 손 봐보자는 얘기지, 지금. 지금 고쳐쓰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고쳐쓰기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원본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네. 하면 되지, 바로 고쳤으면 되지. 네. 뭐 한 10분? 네. 동화 안 들어오나? 왜 아무 소식이 없어? 보통 카톡, 여기보단 일찍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도 오늘 안 보내? 네, 한 10분 후에 보겠습니다. 10분 후에 일단 10분 정도 주고 시간 더 필요하면 더 얘기하고. 음, 그래.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을 보면 이제 책의 20쪽에 미술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20쪽을 참고로 해갖고 네가 책 있어? 혹시 지금? 네, 네. 책 20쪽을 참고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 거야. 아까 물론 뭐 네. 예주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고.
어때? 시간 더 줘? 저 응, 그 15분까지만 할게요. 그래, 그래. 응? 볼까? 응.
예주가 공유해줘. 응. 읽어줘. 빨간색으로 쓰란 거만. 응.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어. 왜? 말하는 네. 어. 미술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부드럽고 자유롭고 정답이 없는 느낌입니다. 반면 수학이라는 학문의 이미지, 학문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답이 딱 떨어지고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미술과 수학은 보통 전혀 다른 학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술과 수학이 완전히 상관없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술은 수학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작품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완벽한 비율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등 수학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그림, 즉, 현실에 있는 것들과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는 기하학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진정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물의 수학적인 비율을 알아야 그림에서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뒤에 이어지고, 음. 시간이 지나며 미술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기가 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장면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 일이었던 화가는 카메라에게 이를 빼앗겨버리고 새로운 살길을 모색해야 됐습니다. 카메라가 만들어진 20세기 후 수많은 새로운 미술이 생겨났지만 그 새로운 미술을 위한 첫 발돋움은 초자연화였습니다. 음. 하고 음, 그 몬드리안의 뒤에 그 개인적인 얘기를 없애고 음. 그리고 팝아트에서도 음. 그 비판하는 그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수정했는데 음.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새로운 미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팝아트였죠. 팝아트는 배운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해진 미술에 반해 만들어진 새로운 미술 유형이었습니다. 팝아트 작가들은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대중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미술이 살아 숨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팝아트에서는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가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는 100개의 마릴린이라는 작품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미술로 다시 끌어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거울은 이 그림으로 팝아트가 미술을 흐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팝아트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난해해진 미술의 반해 만들어진 이 반해가 무슨 말이에요? 아, 반대? 반대한다는 거? 예, 어, 예, 그 반해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뭐야 반했다, 좋아하게 됐다 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이 난해해진 미술에 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때는 그냥 차라리 반대라고 명확하게 네, 써주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그렇다면 요거에 따라서 마지막 가서 이제 마치는 말 마무리하는 말로 이제 끝내주면 되겠지. 해서 네, 이렇게 어떤 글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알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예주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모두를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네 명, 그러니까 네 파트 정도를 너가 뽑아서 소개를 했다. 의도적으로. 그게 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썼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고 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못 찾아서 또는 뭐 아, 시간이 없어서 뭐 1번이 진실인지 2번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책을 잠깐 우리가 보면 27쪽 27쪽에 보면 뭐 그 르네상스 이후 미술가들은 세상을 화폭에 똑같게 옮기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큰 임무로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너가 말했던 그 화가의 손솜씨보다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특권을 빼앗겼고 그래서 아울러
대상을 화폭에 똑같이 재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어요. 마침내 미술가들은 대상을 모방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얘기는 썼었지. 그래서 어쨌든 어, 마그리트 역시 미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다른 화가들처럼 미술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탐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화폭에 옮겨도 그것은 단지 그림일 뿐이며 실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숙제인 그림 속 이미지와 실제가 같은가에 대한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사실을 화폭에 옮기려고 르네상스 이전에 옮기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그 옮긴 것들이 옮겼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진실이냐, 그 사실이냐 라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무엇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40쪽에 당시 화가들이 하늘처럼 신복했던 카논을 그림에 적용했습니다. 해서 카논이란 아름다움의 기준을 설정한 수학적 비례 법칙을 말해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아름다움이란 신체의 각 부분들이 조화로운 비례를 이룰 때 탄생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비결을 찾았다고 판단한 화가들은 인체를 측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결국은 이제 그 미술이라는 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다.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비율에 있는 거다. 그 비율을 추구하는 것. 그런 예술을 하기도 했다는 거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너가 얘기했던 그 뭐 아까 누구 알베르티 그 회화론 쓴 사람, 그 이야기는 너도 아까 그 소개를 한 그 부분들, 기하학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적으로 분석한 정밀한 아름다움에 시적인 감정을 보태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그 당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아름다움이란 절대 비율에 있다. 그 절대 비율을 잘 미술 작품으로 구현하는 게 미술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예술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44, 46쪽 또 어, 키리코 같은 경우에 제일 밑에 줄에 신비하고 수수께끼 같은 그의 그림은 새로운 미술 열망하는 예술가들을 자극했어요. 초현실 화가들이 키리코의 그림에 열광한 것은 넘겨서 46쪽이지. 자신들의 예술가인 초현실, 즉 현실을 초월한 저 먼 의식의 세계를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내면 속에 둥지를 튼 무의식의 세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키리코가 이처럼 신기한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인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며 인간의 삶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키리코 스스로도 자신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비스럽지 않은 것을 어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술의 정의는 무엇이며 절대미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그는 수학적 비례로 측정한 특이한 인체를 그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라고 쭉 얘기하면서 뭐 어쨌든 다른 얘기를 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초현실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인체를 재단하고 가공해 완벽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겠던 예술가들의 오랜 바람을 그림에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신기루 같은 미의 신비함에 사로잡힌 예술가들의 환상을 깨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그 의식 세계, 그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신비롭게 그리지 않으면 그것들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 그림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런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이유들이 그동안은 그 사람 자체를 그렸잖아. 똑같이 그려간다든가 아니면 그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을 그렸다던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는 의식의 세계만을 그린 거지 그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가? 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 이러한 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세잔느 58쪽. 세잔느가 입체파와 추상의 길을 연 선구자고 그는 자연을 온통과 온주로 환호한다는 미술사의 획을 긋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는데, 나이는 자연에서 온통 그 온주로 봅니다. 사물을 적절히 배열하면 물체나 강면은 하나의 중심점을 지향하게 됩니다. 지평선의 평평한 여러 선은 넓이를 줍니다. 뭐 쭉 해서 그의 예술관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잔느는 화가들에게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했어요. 전통적인 회화의 관습이나 법칙을 버리면 새로운 미술의 길이 열린다고 확신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를 직면해서 그는 카드 게임처럼 화면을 신중하게 구성했어요. 색채들은 각각의 색조와 명도에 따라 주의 깊게 조율해 배치하면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연을 기하학적 눈으로 본 스단리의 혁명적인 회화가는 예술가들이 등불되었으며 곧 현대미술을 태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또 여기는 그 세단리 예술관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5쪽에 거기에는 그 리나르의 조개 껍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밑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아니 밑부분이 아니라 중간에 자연이 지닌 신비한 아름다움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인간은 이를 찬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같은 창조주의 권위를 상징한 조개 껍질의 아름다움은 당시에 예송된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미술의 특징은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를 인간이 뭐 해야 된다? 찬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술의 목적이 창조주가 인간을 찬미하는 거에 우리가 미술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때도 있었다는 거야, 시기적으로. 물론 이게 더 이제 앞선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119쪽. 밑부분에 보면 당시 그림은 신도들에게 문자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대는 극소수의 지식인들과 상류층만이 글을 읽고 쓰던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으며 교회는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는 신도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했습니다. 이때 이 그림은 그냥 뭐야? 글 대신에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 그걸 잘하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미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목적으로 생각한 거야. 아까는 그 신을 찬미하는 도구로서 미술. 지금 여기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술. 근데 그 전에 그 다른 또 미술과 너무 다르잖아.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미술.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미술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책에서 보면 그 외에도 이제 보면은 뭐 130쪽에 클레 두 번째 분단에 클레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인간과 자연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경험한 내면의 세계를 그리려고 노력했던 화가입니다. 미술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사물들을 피상적으로 모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해서 기본적인 형태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클레의 미술가이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굳이 이걸 끌어내는 이유가 뭐야? 음, 이걸 뽑아서 읽어준 이유가 뭐야, 예주야? 예주한테 질문하는 거지. 너는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네가 아까 말했듯이 아, 네 글을 쓰는 효과를 위해서 뺀 건지
아니면 못 찾은 건지 그걸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 뭐였든 간에 어떤 이런 요소들을 너가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요소를 뽑아냈다 하더라도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거를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그건 아니지. 너가 봤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써야 될 것과 쓰지 않아야 될 것. 요거는 이제 너가 그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더 그 주제를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만을 몇 개를 뽑아서 쓰면 된다는 거야. 어쨌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 과제를 낸 이유들이 요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갖고 재구성해 쓸 수 있는 그 힘을 키우자. 이게 이제 글쓰기의 목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목표 외에 부수적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예술가들의 예술관을 좀 확인을 하자.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놓고 보면 비교가 좀 더 이렇게 확실히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주의 예술관은 뭐냐는 얘기지. 예주가 너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 미술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예주는 누구의 이야기에 제일 솔깃해? 제일 마음이 끌려? 음, 저는 응, 현재로 보자면 응,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하는 이유는 응, 사실 현재는 과거처럼 화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잖아요. 응. 그래서 요즘 그냥 미술하는 사람들 그냥 돈 벌어먹고 달라고 하는 거. 돈 벌려고 한다? 그냥 잘하는 게 그림 그리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나? 왜 유명한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화가와 돈을 못 버는 화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 요즘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그 부분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화가, 돈을 못 버는 화가들은 그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뉘는가? 결국은 돈을 잘 번다는 것들은 그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현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그 그림을 지불하는 거다. 그 그림을 사는 거잖아. 그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사려고 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그 작품을 사려고 하는 건가? 그 나는 부분들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내 예술관 이렇다라고 뭐 딱 정해져 그렇지 않아. 당연히 그리고 지금 그걸 뭐 예주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주의 예술관, 더 나아가서는 인생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정립하는 건데 두 가지지. 하나는 너도 모르게 이렇게 끌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드나 끌리는 너 자체가 선호하는 뭐 이런 바가 있을 거고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내가 이게 끌렸는데 그럼 왜 내가 이게 끌리지? 그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최소한 따져 보니 듣고 보니 어느 게 더 말이 되더라. 어느 게 요즘에 더 뭐 맞더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그 가치관이 있거든. 그 가치관 중에서 다 좋은 건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난 뭐냐.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주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단지 미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현실은 너무 슬프게도 뭐 슬픈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막 선생님 묻을 때 뭐 인상주의 화가는 누구 뭐 무슨 추상파 화가는 누구 열심히 시험 외워가지고 다음 중 인상주의 화가가 아닌 사람 뭐 막 이렇게 고르게 갖고 그렇게 선생님이 한 번도 그때 그런데 그러면 예술이 뭐야? 미술이란 도대체 뭐 어떻게 돼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원래 미술 교육이라고 한다라면 원래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다 한다라면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
뭐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주에는 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책 혹시 무슨 책인지 알아? 네, 아니요. 다음 주에는 글쓰기 기본기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적합한 어떻게 책이, 되나? 어? 딱 뭐라고? 적합한 책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아주 또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하던 얘기보다 더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을 함께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글쓰기 하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아, 일단 이거 끝내고